노유진의 정치 카페. 진도 7.8 세계의 지붕이 무너졌다. 끔찍한 대지진이 지난 주말에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강타했습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확인된 사상자만 3,000명을 넘고요. 부상자를 포함하면 8,000명 이상이 희생됐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습이 진행되면 사상자만 5,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재앙의 잔해를 뚫고 구조될 수 있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빌어봅니다. 네팔 대지진 외에도 지난 한 주에 특히 정치사회 현안이 많았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이죠. 이완구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역대 최단명 총리가 됐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대통령이 사표 수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불가피한 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를 앞둔 사전투표율 7.6%를 기록했다는 소식. 광주 서구가 9%를 넘었고요. 다른 곳은 이거보다 좀 못하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유권자의 표심 향방을 둘러싼 전망도 풍성했던 한 주였습니다. 노회찬 유시민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유시민 작가께서는 낚시하다 오셨죠? 어젯밤에. 어디 가셨어요? 충청도 어디 갔는데 밤새 움직이는 거 한 번도 못 보고 예, 어제 저녁에 갔다가 지금 출근했어요, 일로. 예, 붕어들이 호응을 잘 안 해주시나 안 하나 봅니다. 내수면 보호를 하고 산란철이라 어정보호를 하고 왔습니다. 예, 노회찬 대표께서는 지금 인천에서 오시는 길이죠? 강화도. 예. 서구 강화을에 박정현 후보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강화 장날이어서 오전에 예, 가서 또 제가 또 강화노시니까 두루두루 또 이번에 후보 3명 중에서 박정현 후보가 유일한 또 강화 출신이더라고요. 예. 오늘 그래가지고 식사도 같이 못 하셨어요. 오늘 정말 맛있는 거 먹었는데 우리. 뭘 드셨어요? 묵은지찌개. 요새 과식을 했어요. 진 교수가 먹는 게 부실한가 봐. 내가 느끼기에는 특별히 그렇게 맛있게 하지 않았는데 아주 땀 뻘뻘 흘리면서 감동이 겨워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네, 원래 우리 PD가 약속 장소를 엉뚱하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기 멀리 잡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먹고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했다가 실수로 잡은 거거든요, 거길. 근데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훌륭한 실수를 했다. 먹는 게 부실하니까 우리 진 교수 드시라고 먹을 걸 보내주면은 우리 옆에서 또 좀 남은 거를 먹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각하께서 좀 순방하고 돌아오셨어요? 예, 오늘 새벽에. 새벽이죠. 예. 예, 근데 요번에 좀 재미를 좀 못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서 뭐 했는지 소식도 잘 모르고요. 소문에는 마추픽추에 못 가봐서 섭하다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뭐냐면 마추픽추 못 가서 뿔난 한국 관광객 해서 클릭하면 이제 각각 사진이 딱 나오는. 야, 기발하다. 어제 어떤 분은 보니까 대통령이 내일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대통령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열 이틀 비웠는데도 별 이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옛날 고전에 보면 왕 이름도 모르고 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나라가 제일 태평성세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앞으로 1년 2개월 동안 없어도 사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1년 2개월은 왜요? 아니 열 이틀 동안 없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장기간 없어도 별 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국가를 잘 운영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예. 근데 맞나? 거기 왜 가신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보통 명분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패션쇼도 있고 K-팝 보급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한국의 문화산업을 수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그렇게 하신 대통령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그런 걸 보고 이제 귀휴라고 그래요. 귀휴. 예, 되게 이제 장기수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안 돌아갔던데. 안 돌아왔더라고요. 예, 그분은 아직 안 돌아갔죠. 전주교도소. 근데 여기 딱 12일 날짜를 지켜서 귀휴했다 돌아오신 거죠.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문제는 그냥 외교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하고 또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또 화기애애하고. 예, 반동회의 거의. 그다음에 미국하고 또 일본이 또 해가지고 또 화기애애한데 이제 우리가 지금 왕따가 돼버린 지금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중요한 외교 사안들인데 거기 가서 뭐 하는지는 잘 모르시겠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워낙 우리 정부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액션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어. 지금 그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너무 내가 친정부적으로 발언하나? 예. 그러면요, 전하는 말씀 듣고 힘차게 정치 카페 48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그린 투 쓰리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자네! 지금 이걸 보고서라고 썼나? 이 정규직 계약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어! 이런 업무 처리 능력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당국에 가는 마지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AKG가 있었지? AKG 이어폰과 함께라서 언제든 행복을 듣습니다. 딴지 마켓에서 은하계 최저가의 구성으로 만나보세요.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2015년 4월 27일 지금 오후 한 2시 반 됐습니다. 시간 말씀드리는 이유를 짐작하실 텐데요. 오늘 타임라인도 성완종 사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무슨 장부는 아니고 어떤 성완종 다이어리 일부를 찾았고 USB도 찾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금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요. 다시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완종 사태 세 번째 시간인데 두 가지 이슈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2막이 열릴 것인가. 성완종 사태 2막은 열릴 것인가. 지난 시간에 이것이 이 친박 혹은 청와대 관계자들 새누리당 이쪽 리스트를 넘어서서 야당까지 확산이 되면 2막이 열리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막이 열릴까 안 열릴까 이제는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시점에 왔다. 그렇게 해서 이걸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 성완종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원래 이 중심 가지는 아니었는데 이 폭탄이 터지면서 유탄이 사방으로 날아가지고 선의의 피해자라 그럴까? 아주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탄 피해가 곳곳에 나고 있었어요. 어디 유탄이 떨어졌나? 그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큰 집에 불이 나기도 했어요. 떨어진 중에 보면. 우선 첫 번째 성완종 사태의 2막이 열릴 것인가? 정치권 전체를 이 사태 속으로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2막이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1막 지금 2장이 진행 중인데 그냥 1막으로만 3장까지 가서 단막극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2막이 열릴 가능성을 세 가지로 봤어요. 첫째는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뭐가 나올 경우 2007년 12월 말에 있었던 성완종 씨의 두 번째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야당을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뭐가 나오는 경우. 두 번째 성완종 씨가 야당 의원들에게도 돈을 준 증거가 나올 경우. 여기서 이제 김한길 의원 건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목숨 끊기 바로 전날 저녁에 만났으니까. 냉면집에서 만난 거. 세 번째는 이제 좀 엉뚱한 글지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이제 전남 순천지청에서 비자금 수사하고 있는 이제 중흥건설이라는 회사의 비자금 수사. 이게 이제 야당 의원들을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올가넣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정원주 사장인가요? 이 세 가지를 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불길이 야당으로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이 두 번째 특사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얘기 나눴고요. 우리가 그걸 다루고 나서 지난 한 주 내내 특사가 이루어진 시점, 그다음에 이명박 인수위의 경제 2분과 자문위원으로 성완종 씨가 확정이 된 시점 등등에 관한 여러 보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두 분 이렇게 이 보도들 보시면서 이게 혹시 성완종 씨가 현 야권
또는 그 당시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에게 돈을 줘서 로비를 해가지고 두 번째 특사를 받았다. 이 가능성이 있는가? 그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는 게 뭐 저는 일단은 너무 시기가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권 다 넘어갈 때쯤 그때 이제 이루어졌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이 이게 행동 반경을 보게 되면은 그 이쪽에 지금 야권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사실은 그 김종필 씨 DJP 연합 있잖아요. 그때 매개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참여정부랑 참여정부까지는 그렇게 연결이 이렇게 돈독하지 못했던 것 같고 발자국을 따라가 볼 때 그게 기호 1번 계곡만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 이 사람이 여야를 넘나들었다라는데 그때 여야를 넘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김종필 씨예요. 그 DJP 연합이라는 새길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냥 기본 라인은 저쪽 라인이라는 거죠. 결국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관계도 그때 맺어진 관계라는 거죠. 그 사면이라는 것이 저는 사실 그 좀 억울하게 과거에 이제 그 노동운동하다가 이제 한 3년 살고 나와서 마지막까지 사면이 안 돼서 출마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겨레 민주당 할 때 아니에요? 자동 복권됐는데 그 8년 만에 자동 복권된 사람인데 그 후에 제가 다른 사람 사면권을 가지고 법무부로 강검실 장관을 만나러 가서 그때가 17대 총선 1년 전에 제가 속해 있던 그 민주노동당의 당직자 중에 이제 출마가 어려운 복권이 안 돼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2003년 그때 11월 그래서 당 대표인 그때 권영길 대표랑 저랑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면담 시청해서 그 저희가 사면을 바라는 사람 명단을 제출했어요. 그 중에 일부는 됐어요. 그래서 각 당에서 그런 걸 제출합니다. 다 받았어요. 그럼요. 근데 사면한 거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 대통령에게 이런 사면이 필요합니다 또는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라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혹시 돈하고 관계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이 무슨 돈 받고 사면 이거는 나는 그거는 아니라 봐요.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 후에 대통령도 그냥 정치적 고려로서 결단 내려가지고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무슨 대통령이 돈 받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게 심부름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걸로 사기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보면은 사면 말 좀 넣어줄게 그럼 사면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사기쳐서 뭐 구속된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 결단해서 그 어떤 배경이든 간에 해서 사면된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인 거고. 근데 그럼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뭔가 성완종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러면 사면 알선을 누가 했느냐. 그런 사람 지금 그 문제죠. 그 문제죠. 핵심 문제. 핵심은. 누가 사면을 할 때 알선 수재 했냐 안 했냐. 그렇죠. 그 문제예요. 그 문제가 핵심인데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예를 들면은 MB 쪽에서 얘기했다면은 무슨 돈 받고 안 했을 수도 있고 돈 받고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주로 얘기 나오는 걸 보면은 몇 번을 시켜주려고 해도 법무부에서 반대해서 안 되다가 마지막에 대통령이 그냥 결심해서 된 걸로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구체적인 정황이 나던 게 없어요. 그 이제 제가 지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성완종 씨가 그 인수위 경제 이분과의 그 과학 비즈니스 벨트 태스크포스의 그 인수위원으로 오세정 서울대 자연대 학장하고 두 사람이 그 TF의 인수위원으로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12월 30일에 확정이 된 거예요. 2007년. 그 2007년 12월 31일 아침에 인수위 대변인이 그때 이동관 씨인가 대변인을 할 텐데 브리핑을 한 거고요. 그건 이제 명백하게 나와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 그 뇌물 사건 때문에 이제 그 전과가 생겼던 이명박 사람이죠. 등등을 포함해서 MB맨 여러 명을 포함한 사면 명단에 최종 사인한 거는 31일 오후예요. 그러니까 사면이 절차적으로 완결되기 전에 이미 인수위원 명단에 나온 거거든요. 성완종 씨가. 그러니까 누군가 알선 수재를 했다면 그것은 현 야권이나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 사람이 아니고 현 여권 그것이 MB계든 이명박계든 아니면 박근혜계든 간에 친박이든 친MB든 간에 현 여권 사람들 누군가가 알선 수재를 했다만 한 거지 현 야권은 아니라는 게 확실해 보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계속 이제는 이석기 전 의원 사면까지도 끌고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는 확인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여야가 지금이라도 확인하려면 이 경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입니다. 이호철 전 민정수석.
그렇죠. 당시에 그 전에 국정상황실장, 그다음에 이제 이 사면이 이루어질 무렵에 그 직전에 민정수석이 되어서 이 실무를 처리했던 이호철 민정수석과 그 비서관들이고요. 법무부 이 관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확인하면 되고 이 사람들이 증언이 아니라 문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게 아마 인사에 관한 거나 사면에 관한 거는 지정 기록물로 돼 있을 거예요. 대통령 기록관에요. 그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해명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 2007년도 12월 말의 특별 사면과 관련돼 있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보자. 여야가 합의해서. 그러면 되는 문제라고 봐요. 무슨 국정조사를 하고 그럴 것까지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뭐 여권 쪽에서 계속 그렇게 지금 여당에서 얘기를 하면 야당에서 이거 이제 보자고 해야 되는데 또 보자고 또 그 당시 참여정부 사람들이 그러면 또 그거 갖고 또 시비 거니까 지금 명백하잖아요. 종편이나 이 보수 언론들 움직이는 걸 보면 다 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정치 공방만 벌어지는 거지 실제로 성완종 씨의 두 번째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현 야권 쪽으로 불길이 번져갈 가능성은 제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두 번째가 이제 야당 의원한테 자금을 제공한 게 나올 거냐. 이제 김한길 의원하고 냉면집에서 만난 게 문제가 됐는데 예.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 여권 사람들 특히 친박 쪽 핵심 인사들한테 구명을 다 했고 구명 요청을 그중에 이제 최경환 장관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친박 중에서 비록 다정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공감하면서 응대해 준 사람은 이제 신이 있는 사람으로 리스트를 뺐고 그 과정에서 전화를 안 받거나 쌀쌀맞게 하거나 아주 냉대를 하거나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게 한 사람들은 8명 리스트에 넣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노 대표님이 지난번에 진실의 일부에 의거해서 양심을 표현한 리스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리를. 이 김한길 의원과 만난 것은 지금 쭉 나타나는 걸 보면 현 여권 사람들에게 다 구명 요청을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까지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전에 알고 있던 야권 사람들 중에서 혹시 그래도 전화 통화도 되고 잠시 보자면 만나줄 사람으로 잡은 게 김한길 의원이 아니었나. 이 김한길 의원은 그런 입장에서 나가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준 게 다인 것 같아요. 더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있는 것 같으면 벌써 나왔을 것 같은데. 뭐 김한길 의원의 위치가 어떤 그 문제를 푸는 그 선상에 권력 선상에 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자문을 답답한 나머지 어떻게 풀면 좋겠느냐 뭐 이런 데 대한 또 자신이 한 노력에 대한 이제 뭐 자문을 좀 이렇게 뭐 받는 수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뭘 주고 받고 뭐 이럴 처지는 경황은 아니었던 거로. 그리고 이제 김한길 의원은 DJP 연합 때 서로 알게 되어서 인간적 교류는 있었을 수 있지만 참여정부 당시를 돌이켜보면 김한길 의원은 대선 국면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 후보, 노무현 후보의 TV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장했던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2004년 총선 끝난 이후에는 사실 친노라기보다는 대통령과 굉장히 거리가 있는 행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참여정부 당시에 김한길 의원이 성완종 씨의 청탁을 받아서 뭔가를 해줬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또 좀 전에 우리 진중권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완종 씨가 걸어갔던 발자국들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되게 DJP 연합과 관련해서 일부 야권 인사와의 교류 외에는 한나라당을 너무 사랑해서 돈을 줬다잖아요. 홍준표 씨한테. 그런 정도로 이 사람의 행동 반경이 현 여권 쪽에 확고하게 제한돼 있는 사람이어서 야당 의원들한테도 불길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뭐 지금 추가적으로 리스트는 아니지만 어떤 다이어리 확보했다, USB 확보했다, 뭐 그다음에 상무, 박상무를 이제 구속을 했는데 자금 담당이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뒤지고 딜을 하려고 해봐도 그건 뭐라도 있어야 그 사람들이 내놓을 거 아니에요. 지금 봐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세 번째로는 중흥건설인데요. 여기가 이제 비자금 수사가 야당으로 번져갈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실시간 검색어에 중흥건설이 엄청 떴죠. 노 대표님 이 회사 좀 조사해 보셨죠? 예, 아니 뭐 저는 그때 보도가 그때 우리 지난주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딱 그 전에 이제 이 그 지방 토건 회사인데 또 매출이 꽤 크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지방인 회사치고는.
근데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고 우리 그 지난주 유시민 타임라인 하시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더욱 긴장을 사실 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중흥건설이요. 요새 다니다 보면 중흥 S클래스라고 이렇게 아파트 건축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광고도 많이 나오고. 이 회사가 이게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가 보면 이 세종시에 사업 많이 했고요. 나주, 광주, 순천, 부산, 그다음에 그 충청권의 내포 신도시, 지금 충남도청 청사 있는 그쪽에, 그다음 제주도의 서귀포, 경남의 김해, 경북의 구미, 이게 전주, 평택, 경기도에 예. 등등 해서 아주 그냥 전국에 걸쳐 가지고 총 11개 단지에 원래 분양 물량만 해도 14,000가구 정도가 원래 분양이 돼요.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25군데예요, 전국에. 자산 총액 규모가요, 약 5조 9천억 원, 6조 원에 육박합니다. 아시겠지만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 되면 상호 출자 제한 예. 기업 집단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재벌. 예. 재벌 규제라고 일컬어지는 이 상호 출자 규제가 가해지는 정도의 자산 규모이고요. 호남 지역에 근거를 둔 건설업체로서는 최초로 이 상호 출자 제한 대상 기업이 됐어요. 예. 계열사가 한 40개 되고요. 이번에 구속된 정원조 사장은 광주 FC라는 시민구단의 대표이사예요. 여기 시민구단이니까 구단주는 윤장현 광주시장이고요. 여기 이 구단의 단장이 우리 프리미어 뛰고 있는 스완지에서 뛰는 기성용 선수의 아버지 기영옥 씨가 여기 지금 단장으로 있죠. 이제 광주 시민구단으로서는 성남하고 같이 성남 FC인가요? 그게하고 같이 지금 승강제 만들어지고 나서 1부 리그에 작년에 진출해 가지고요. 후원금을 작년에만 5억을 줬더라고요. 이 중흥건설 사장이. 최근 몇 년간 12억 원 정도를 이 광주 FC에 후원을 했고요. 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사실은. 큰 회사고 여기서 뭐 200억 원대의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이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원주 사장은 창업자는 아니죠. 2세. 예, 2세 경영인이에요. 그래서 노 대표님이 한번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뭐 제가 모르죠. 비타고 100% 예. 근데 이분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모르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갖고 있는 직함을 보니까 뭐 그렇게 좀 유별난 활동을 하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청년회의소 광주 회장, 또 전국 부회장, 그러니까 뭐 이 젊은 기업인들이 주로 많이 맡는 직책이죠.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의 또 회원이고, 오마이뉴스 광주 전남 자문위원이고, 뭐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좀 약간 그 시민운동에 관심 뭐 이게 특이한 뭐 직책도 아니고 뭐 좋은 일들 하는 그런 데죠. 그다음에 CBS, MBC 그 광주지사의 그 자문위원, 뭐 NGO 단체, 또 광주 여성재단 이런 데 이사도 맡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기업인들이 뭐 하라 그러면 안 할 수 없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뭐 체육회 이사, 그러니까 이런 걸 쭉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그렇게 모나지 않아. 그러니까 기업을 발판으로 정치로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기업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이렇게 정관계 인사들 만날 수 있는 고리가 되는 그런 요직들을 의욕적으로 꿰어찬 흔적도 별로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좀 평범한 기업인이 아닐까. 그렇죠.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을 지금 원래 이제 이 수사가 시작된 것도 보면 기획 수사로 시작된 거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광양 무슨 경제자유구역인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무슨 택지 개발하는데 거기에 뭐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고발이 들어갔고 그 관련 공무원들도 구속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사건이에요. 신대지구라고. 원래 무슨 시골에는 그렇잖아요. 뭐 택지 개발 하나 하면 공무원 몇 명 구속된다. 뭐 네. 그런 얘기 있는 그런 흔한 사건 중에 하나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수사 의뢰가 들어갔고, 수사는 몇 달 전에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격화됐는데,
이 창업주는 이 구속된 정원조 사장의 아버지예요. 정창선 회장이라고. 이분도 정치색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중흥건설이 좀 사세가 확장되기 시작한 게 IMF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한간에서는 뭐 또 그 당시 국민의 정부에서 뒷배를 봐줘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뜬 소문들이 좀 있었죠. 1998년도 이후부터 회사가 쭉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지금 그 상호 출자 제한 그 대상 기업까지 왔으니까요. 기업 집단으로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이 정원조 사장의 양력에 대해서는 우리 노 대표님이 소개를 하셨는데 이 양력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긴 해요.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이사장. 되게 이런 게 왜 정치 지망생들이 많이 붙이는. 예. 근데 이게 한국청년정책연구원이 어떤 거죠?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 JC라는 게 보통 자수성가한 청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JC를 하는 거예요. 노 대표님도 JC 모임 많이 가보셨잖아요. 선거운동하러. 제 고향 친구가 네. JC 전국회장을 한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되게 아버지가 그 사람도 창업주는 아버지지. 그렇죠. 예. JC는 대부분 그리고 또 새누리당에서 예. 출마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예. 그런. JC는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자기 아버지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들을 기업 경영인으로 키워낼 때 인맥을 쌓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끼리. 돈 많이 들고요. 지역 회장도 하려면 의전도 어마어마하고 선물도 세고요. 회비도 회장 정도 맡으면 지구 회장만 맡아도 돈이 엄청 깨지는 데예요. 되게 2세들이 하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완전 평범하게 이거는 밟아가는 코스고요. 한국청년정책연구원은 어떤 사람들이 모인 데냐 하면 이 정원주 사장이 이 이제 광주 JC 회장을 하고 전국 부회장을 하는 동안에 광주 전남 지역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친한 사람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업계상 업무상 연관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인간적으로 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쫙 엮어서 전국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름을 한국청년정책연구원이라고 붙여놓은 거고 이 사람은 이 모임은 정원조 사장이 전국에 가지고 있는 JC 친구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비정치적인 네. 모임이더라고요. 제가 지역 정치인이라도 한 사람 있나 싶어서 그 주요 그 이사들을 다 살펴봤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랑 관계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의심했을 수는 있지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당시에 사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검토해 봐도 중흥건설을 이 징검다리로 삼아서 야권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대규모로 터뜨릴 만한 이런 건 없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판단이 돼요. 좀 이 건설업체 중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선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도 키우고 또 뭐 정치권의 혜택도 주고 이런 데들은 명단이 나와 있어요. 예. 4대강 건설회사 있죠. 그렇죠. 4대강에 참여했던 건설회사. 입찰 담합회사. 예, 그게 다 그런 데예요. 예. 100%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게 경남기업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호남 KTX 저 공사 수주 비리 해가지고 예, 조사하고 있죠. 입찰 비리.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 눈여겨봐야 돼요. 그다음에 수서발 KTX 경남기업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참여 안 하면은 자격이 좀 부족한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 정도 규모 25개 단지에서 동시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자산 6조 원 규모의 이 기업에서 200억 정도 건설회사에 무슨 분식회계라는 거는 사실은 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냥 이 건설업계의 여러 관행으로 볼 때 이거는 그렇게 아주 큰 비자금 조성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걸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소하게 뭐 공사 따내거나 뭐 소소하게 그런 인맥 건 있겠죠. 쌓거나 뭐 이런 건 예. 있었겠죠 좀. 예, 그런 건 있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무슨 성완종 사태의 불길을 야권으로 옮겨 붙일 만큼 폭발력 있는 어떤 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성완종 씨의 두 번째 특별사면 그다음에 성완종 리스트에 야당 의원의 자금 제공 사실이 나올 가능성 중흥건설로 소위 말하는 기계적 균형 맞추기 정치자금 수사를 벌일 수 있는 가능성 이 셋을 다 살펴봤는데 일주일 동안 나온 새로운 정보들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완종 사태는 2막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1막으로 단막극으로 끝나는데 지금 1막 2장이 진행 중이고요. 이완구 총리가 뭐
대통령 시간에 맞춰가지고 대통령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온 국민 자는 시간에 이제 사표를 냈잖아요. 사표 수리가 지금 우리 녹음 끝내면 될래나 모르겠다. 아무튼 오늘 내일 사이에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완구 씨 수사받아야 되고 또 경남도지사 홍준표 씨. 예, 이 성완종 씨 급식 리스트에 들어있던 그 양반 이제 기가 많이 죽었어요 보니까. 예, 자기 마녀 사냥한다 그러고 뭐 그렇게 이제 피해자 모드로 이렇게 들어간 걸로 봐서는 이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문종 씨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계속 1막 2장이 진행 중이에요. 1막 3장 가는 거는 이제 이완구 씨 후임 총리가 누가 지명되냐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3막 가는 거라 3장 가는 거라서 2막은 안 열린다. 혹시 걱정하셨던 뭐 그런 분 계시다면 조금 마음 놔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여권에서 이렇게 뭐 있는 것처럼 계속 흘리는 거는 지금 내일 모레 재보궐선거 때문에 그러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예. 이막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씨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뭐 수사를 하고 싶거나 뭐 특별한 증거가 안 나와서 못한다 이렇게 넘어가겠죠.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 뭐 재보궐선거 결과도 좀 반영이 되겠지만은 그 국무총리 사임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퉁치고 가는 거예요. 퉁치고 모든 걸 다 이제 퉁치겠다라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다른 건 다 퉁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3천만 원 그거는 퉁 못 칠 것 같아요. 그건 법적으로 따로 문제가 되는 거라.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앞으로 눈여겨볼 대목인데, 그러니까 이완구 수사할 거냐, 기소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이제 홍준표는 기소될 것 같고요. 홍준표 지사는 기소는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고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보다는 좀 더 못하게 그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지금 기소 안 하는 방법을 찾고 있죠. 함께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비타오백 때문에 이거 이제 대선 비자금 수사라고 넘어가지 못하게끔 못하게 막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허태열, 홍문종, 서병수 여기들은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수사하면 곧바로 본인들이 내가 먹은 게 아니고 혹시라도 사실관계가 나오더라도 내가 먹은 게 아니고 이거는 당을 위해 썼다. 예, 이제 그렇게 해야 자기 죄를 면하는 거니까 내가 먹었다 그러면 엄청 세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바로 한 그릇만 더 가면 박근혜 대통령한테로 바로 뻗치기 때문에 검찰에서 절대 수사 안 할 걸로 봅니다. 수사하면은요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으로라도 조사를 받아야 돼요. 이런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라는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갖다가 나는 몰랐다라고라도 해야죠. 예, 해야 되니까 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 성완종 폭탄이 터지면서 유탄이 사방으로 날아갔는데 누가 맞았나. 우선 이제 가깝게는 측근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불가피하죠. 그렇죠. 지금 그 수행실장, 비서실장 이용기 씨, 그다음에 전 상무죠. 그러니까 이 자금 담당했던 상무를 했던 박준호 씨. 여기가 다른 혐의가 아니고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완종 회장이 뭐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 지시에 따라서 증거인멸을 하는데 가담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인신구속이 됐는데 증거인멸 혐의 자체 때문에 구속했다기보다는 일단 신병 확보를 해놓고 좀 겁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혹시 다이어리에 없지만 야권과 여권을 할 수 있는 그런 팩트를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과 딜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두 번째 불똥이 튄 데는 금융감독원인데요. 여기는 2013년 12월 말에 채권은행들이 경남기업에 대해서 워크아웃을 해야 된다고 계획안을 금감원에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 보고 내용 중에 보면 성완종 씨 지분을 반 이하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당연하죠. 기업 경영 잘못해가지고 워크아웃 들어가서 뭐 공적 자금이 들어가거나 뭐 채권단이 손해를 보거나 이렇게 되니까 대주주의 지분을 줄여야죠. 이거는 당연한 건데 이거를 보고를 했는데 2014년 1월 7일 날 성완종 씨가 당시 금감원장 최수연 금감원장을 만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감원의 김진수 부원장보죠. 부원장보가 이제 부원장 밑에입니다. 서열이. 이 사람이 이 실무를 담당한 걸로 나와요. 이 사람도 성완종 씨가 여러 번 만났고요. 그래서 이 금감원에서 채권은행에 연락을 해서 그 성완종 회장 지분 가치 줄이는 내용은 삭제하고 워크아웃 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 돈 받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금감원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압력을 넣고 그게 예. 실현이 된 거죠 지금. 예. 예. 그리고 또 이 채권은행 단인데 이 여러 은행이 있으니까 채권은행 단에서 그 경남기업이 이제 사실은 상장 폐지까지 되고 이렇게 망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 자금이 필요해도 추가 대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추가 대출 해줬어요. 그래서 예. 신한은행이 뭐 수백억을 지금 물렸는데 이걸 금감원의 한 국장 한 명이 그렇게 했다라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 얘기가 사실 아닌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성완종 씨 자살 직전에 사실은 감사원이 이걸 보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재수사돼야 돼요, 사실은. 예. 재수사되고 저는 감사원도 수사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축소해가지고 감사를 그때 왜 했는지. 그 워크아웃 그 전후 해가지고 김기춘 실장 만나잖아요. 이번에. 예. 김계철 실장도 만났고요. 모종의 역할 전방위로 만나요. 예. 그래서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 혼자의 힘만으로 그렇게 됐냐에 대한 의구심이 예. 증폭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긴 뭐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유탄이 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쪽 사람들한테도 유탄이 좀씩 튀고 있어요. 성완종 씨 두 번째 특사 관련해서 원래는 옛날 참여정부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그 당시 이 민정수석이던 누구죠? 그 이호철 민정수석 하고 이제 그 민정비서관들 그 세 사람이 공동 성명을 냈죠. 그거는 MB 쪽에서 요청해 와서 우리가 정식으로 대통령이 결단해서 사면을 해준 거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 씌우면 그 이명박 인수위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말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말해버리면 되지 왜 말 안 할까? 보면 좀 쪽팔리거든 본인들도. 해준 거 잘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정권 넘어갔고 그리고 다음 정권 이명박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당선이 됐는데 또 뭐 그쪽에서 괴롭히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후임 정권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죠, 사실. 퇴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노 대통령 모시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웬만한 거는 들어줘서 잘 좀 지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건의하고 대통령도 제가 짐작하기에는 아니 이 사람들도 해달래? 해주지 뭐까지. 뭐 본인 손으로 하려면 좀 모양이 안 좋잖아. 내가 해주지까지 뭐 그거 못 해주겠어. 그러고 해준 것 같아요. 그런 건데 좀 쪽팔리죠 본인들도. 그거 잘한 거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까발리지는 못하고 우리도 이거 갖고 안 싸우고 싶다. 어? 그런 의사표시로 보여요. 여하튼 그러나 원세훈, 이병기, 이상득 등등 이름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종편이나 뭐 보수 언론 쪽에서는 뭐 노건평, 돌아가신 강금원 씨까지 고인까지 다 끌어다 들여가지고 지금 아무렇게나 이름을 쳐바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건 참 아니 구체적으로 뭐 물증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추측을 예. 항변할 수 없는 사람을 예. 돌아가시고 없는 사람을 아무런 거 없이 그런 뭐 아니 그런 식이면 아인슈타인도 있고 뭐 피카소도 있고 다 있잖아. 야, 정말 저는 종편을 안 보지만 어떻게 채널 돌리다가 이렇게 보면 저 가관이에요, 진짜. 아, 정말. 그래 놓고는 자기들은 반론권을 보장한대요. 그러면 딴 사람은 나와서 저는 출연 안 하니까 저 같은 사람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러면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어떡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요. 아, 진짜 아이고 그냥 말을 말아야지. 하여튼 여기 좀 약간 불똥이 튀었고요. 혹시 알선수재한 사람이 있으면 나올지도 몰라 여기. 예, 이 싸움이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까지 끌게 되면 예, 진짜로 이거는 지정 기록물 확인하는 데까지 갈 수도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금 수감 중인데 예. 최근에 면회온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그 노무현 정부에게 그 전 서울 부시장 양윤재 씨 사실 이분은 죄질도 안 좋은 사람이죠. 예. 청계천 비리로 돈 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사면을 요청했다. 양윤재는 인정을 했죠. 예,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건 누구 부탁받았겠어요? 그건 또 MB 부탁받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그 당시 이 문제로 MB 인수위, MB 쪽에 누구하고 협의했냐 이것만 얘기를 하면
뭐 그쪽으로 계좌 뒤져보면 뭐 나올지 몰라도 참여정부 쪽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유탄이 튀어서 불이 크게 나버린데 집이 폭삭 다 타버렸어요. 누굴 것 같아요? 반기문 맞아요. 빙고. 아니 반기문 씨 무슨 죄야 이게? 그러니까. 그죠? 반기문 씨 출마 못하게 생겼어요. 뭐 출마하려고 그랬나요? 그런 게 있었죠. 지금 있었던 이완구 것 씨가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성완종 씨 주장은 성완종 씨 회사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서 얘기 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충청권인데 충주 출신 아니에요? 네. 반기문 씨가.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그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게 성완종 씨의 아니, 얘기였어요. 나도 대선 꿈인데 왜 그 분을 물어준 나를 안 아니, 믿어주고. 그런데 나는 이제 반기문 총장을 갖다가 뭐 좀 뭐 대망론이니 등등의 헛된 꿈을 가지고 민 사람들은 문제라 생각하지만 근데 당사자가 나도 꿈이 있다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나오겠다는 얘기를 안 했지. 명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예, 이번에 처음으로 사무총장직 맡으면 손주들하고 놀란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거의 안 한다는 취지로 그렇지, 거의 해석할 안 수 하는 있죠. 취지인데 거의. 그전에는 아니 나를 근데 명확하게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냐면- 그전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뭐 이거 사무총장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국내 정치에 나를 끼어들지 말아라. 요거였거든. 그건 뉘앙스를 이렇게 그럼 보면 사무총장 그만두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네. 한 번도 없었어. 사무총장직에 충실한다는 데만 초점을 두고 얘기를 했지. 그 퇴임하면이라는 if 이렇게 해서 when 이렇게 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요번에 저는 사실 이 반기문 총장 그 건을 보면서 이분 동생이 경남기업의 원래 직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임 고문이란 자리를 주고 그러니까 돈 주기 위해서 자리 만드는 그렇죠. 그런 위인설관으로 거예요. 자리 만들어서 돈 예. 준 거예요. 그럼 누구를 보고 돈을 줬겠어요? 반기문 씨를 보고 돈을 준 그런 거지. 거죠. 그렇다면은 저는 동생이 이런 자리에 못 앉도록 했었어야 된다. 동생이 그런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자신을 이게 말이 김영란법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죠.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돼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동생이 실제 이 경남기업 계열사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았는지 아니면 실제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이 성완종 씨가 반기문 씨에 대해서 일부러 발을 걸쳐두는 수단으로 이걸 했는지 이건 근데- 조사를 해봐야 알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실제로는 후자인데 뭐 서류상으로 전자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 유엔 사무총장 친동생이 우리 회사 고문인데 그렇지. 이 회사 관리하면 안 되죠. 그마더라도 월급 받을 자격은 예. 있지. 그러니까 지금 근데 노 대표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노 대표님 거죠. 말씀처럼 동생 관리 똑바로 못했지 않소라고 누가 물으면 대답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면서 반기문 씨가 이 안 하겠다는데 굉장히 가까운 출마 안 한다는데 굉장히 가깝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을 참으로 한 거고요. 이제 반기문 씨 자신은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누가 답답해지냐? 이게 제가 우리 정치 카페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반기문 카드는 친박 쪽 카드라고요. 그렇죠. 원래. 왜냐하면 친박 쪽에 대권 후보가 없어요, 지금. 지금 야권에서 여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김무성, 뭐 이완구는 이제 아웃됐지만 이완구, 뭐 김문수, 정몽준, 오세훈, 홍준표까지 넣어줍시다. 다 비박이잖아. 친박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이 되어도 뒤를 도모할 수가 없어요. 이 박근혜 쪽이.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반기문 씨를 친박의 수렴청정을 받는 후보 그런 정도로 하는 그 기획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다 이제 잿더미가 돼버린 겁니다. 이 점이 하나 명확해져 가지고요. 진짜 큰 불이 났어요. 여기 이제 유탄이 튀어서 분란 중에 여기가 제일 커요. 홀라당 다.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성완종 씨를 찍어서 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사고가 난 거예요, 지금. 당장의 8인 리스트만 사고가 난 게 아니고 2017년 대선에서 잠재적으로 쓸 수 있었던 카드 중에 하나가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게 이제 유탄 튄 중에는 제일 큰 피해가 난 곳입니다. 그냥 이거는 이야기거리 삼아 짚어봤습니다. 몇 군데. 이런 거 오늘 타임라인의 결론은 성완종 사태 이막은 없다. 예, 뭐 100% 없는 건 한 가지 아니겠지만. 첨언하자는데 예. 성완종 씨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충청권 그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민주당하고 접촉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지금의 한 새누리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 구동교동계 플러스 충청. 그렇죠. 예. 그 해야지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그 가운데다 이제 반기문 씨를 놨던 것 같아요. 예, 이 근데 이제 사람 그런 디자인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권남욱의 할아버지 같은 분들 만나서 그런 얘기하면 그럼 먹히겠어요 그게. 그렇죠. 참 답답한 노릇이지. 꿈이니까요. 예. 한여름 밤의 꿈이니까. 꿈꿀 권리는 누구에나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예. 네, 오늘 타임라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성완종 사태는 그만 다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올 만큼 다 예,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무슨 돗자리 까는 프로그램 비슷해져 버려서 부담이 되게 큰데 제가 이제 성완종 사태에 대해서 이 막이 안 열릴 거다. 이렇게만 오늘 또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예측하는 건 무서운 일이거든. 총리는 누가 됩니까? 아, 총리요. 아, 총리 얘기하는 이제 사지선다로 한번 해볼까요? 총리는 4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네. 1. 이게 사지선다형을 합시다. 1. 친박에서 또 뽑는다. 2. 여권이지만 비박에서 뽑는다. 3. 야권까지 아우르는 사람을 뽑는다. 4. 정홍원을 다시 시킨다. 이 4개 중에 한 개예요. 불멸의 정홍원이라고. 나왔더라 포스터가 이렇게 불멸의 수준인데 얼굴이 정홍원이야. 예, 여기에 이제 1막 3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총리가 지명되면. 예. 예. 근데 1, 2, 3, 4 중에 어딜 것 같아요? 뭐 1번, 2번에서 되겠죠. 네. 3번, 4번까지 가겠어요. 3, 저도 4번 사실은 네. 뭐 저는 사실 냉정하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제 말도 좀 다른 사람 말도 듣고 야당 말도 듣고 그래서 그 중립 내각 이러면 더 좋겠는데 그거 안 할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3번은 아닐 것 같고 4번 정홍원 총리는 그 노인 학대죄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결국에는 뭐 주변에서 1번 아니면 2번. 1번 아니면 2번. 예. 친박 근데 아니면 여권 내에서 잠깐 오세훈 김문수 오세훈 얘기에 잠깐 나왔다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비박이잖아요, 이분. 예, 비박이죠. 네. 저는 그 김무성 대표가 그 광주 와가지고 며칠 전에 예, 호남 총리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예, 2명을 그랬죠. 거명했어요. 이정현 그리고 정승. 예, 정승. 예. 아니 정승은 이제 재보선 카드고 그거는. 아니 그냥. 근데 이름은 그 정승 아, 총리 예. 이정현 총리 이래서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울리는 거는 이 두 분 아닌가. 두 분 중에 한 분은 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 저기 국회의원 다시 뽑으면 되니까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호남에 한석 국회의석 있는 거 마저 잃어버려서 안 돼요, 그거는. 아니 그래도 호남 총리를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재보궐선거 앞두고 무대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립서비스고요. 그거는 립서비스니까 별로 우리가 귀담아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그냥 뭐 해주는 립서비스 거니까. 그렇게 하면 립서비스는 배우자나 그 연인 사이에 하는 거지. 그 아무한테나 그 립서비스 하면 되나 그게. 야, 근데 이거 진짜 이정현 씨 되는 거 아니야? 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저는 되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때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잘 대통령 어울린다. 하면 이게 막 진담이 되니까. 대통령 어울린다는 거죠. 안 어울려요. 그거는 안 어울리는 거고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막 문거리 3인방 문제가 터지기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막 문제가 됐을 때 제가 퇴진 반대를 외쳤잖아요. 예. 왜 그때 기억하세요? 김기춘 씨나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이 비서실장을 하고 있으면 어디로 가긴 간다. 이 정권이.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갈 거다. 그래서 아무 데도 못 가고 퍼질고 있는 것보다는 어디를 가도 가는 게 낫다. 아니 물러났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가잖아요. 중남미도 가고. 예. 갔다 그냥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김기춘 이후의 청와대가 이제 어디로 갈지를 누구도 모르는 나침반이 없는데 이완구를 세워서 그나마 약간 실세총리 비스름하게 모양을 씌워서 그거 중심으로 어디론가 갈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자원외교 수사다 대기업 비자금 수사다 부정부패의 전쟁으로 간다 그랬어. 간다고 했는데 지가 글로 가다가 그냥 지가 박아갖고 그냥 침몰해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부정부패 척결했잖아요 결국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친박이 아닌 총리를 쓴다는 거는 딱 한 가지 전제를 할 때 가능한 얘기예요. 박 대통령이 자기 권한의 일부를 도려내서 총리한테 준다. 이런 조건이 아니고는 거기 의전만 하는 총리는 그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또는 이재호 이재호 같은 사람 총리시켜도 된다고 봐요. 저는 권한을 떼줄 생각만 있다면 김문수나 이재호나 도찐개찐이야. 어차피. 김문수, 이재호, 오세훈 이런 사람 세우려면 진짜 권력의 반을 내준다는 각오를 해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세울 수 있는데 절대 그 결단을 못할 거다. 따라서 어디선가 친박 중에 또 찾아온다. 거기에 제가 500원을. 이정현.
이정현은 청문회를 통과 못할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뭐 안 맞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 그럼 뭐 이정현 하다가 안 되면 정승하면 되죠. 예, 오늘 타임라인 좀 웃을 일은 아닌데 하여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광주 재보궐선거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한 기호 3번 강은미입니다. 세월호 참사 1년, 유족들의 눈물조차 닦아주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 거짓과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데는 유능한 정치. 이런 정치 지긋지긋하시죠? 진보정당 출신 첫 지역구 시의원이었던 강은미가 이번에 또 한 번 혁신의 깃발을 올리겠습니다. 광주가 키운 지역 일꾼 강은미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인천 서구강화에 정의당 국회의원이 나왔대. 몰랐었어. 박종현이라고 기호가 3번이라는데? 몰랐었어. 생긴 걸로만 보면 1등이래. 몰랐었어. 돈 정치에 떳떳하고 당당한 정의당, 깨끗하고 젊은 새 일꾼, 정의당이 보증하는 기호 3번 박종현. 노유진 청취자분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노회찬의 증문즉답. 네, 오늘 증문즉답은 지난 방송에 이어 이틀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 특별 인터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요, 광주 서구와 인천 광화에 기호 3번 강은미, 박종현 두 후보를 출전시키고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정의당 천호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이 좀 쉬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광주에서 100시간 연속 릴레이 유세를 하고 계시던데. 예, 그 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100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하는 건 아니고요. 총 체류 시간이 100시간이었습니다. 밥 먹고 잠잘 건 자면서 나머지 시간은 다 죽어라고 유세했습니다. 네. 예, 지금 이번에 그 뭐 원내 제3당인데 어느 당 대표보다도 더 열심히 뭐 선두에서 100시간 연속 릴레이, 이건 한국 정당사에 당 대표가 직접 이렇게 뛴 적이 별로 있습니까? 근데 제3당은 그런 게 기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왕년에 엄청 뛰었어요. 당 대표 할 때. 그렇습니까? 김해 선거 때 한 달을 가서 살았는데. 출퇴근 인사를 계속 길거리에 서서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창원타들 앞에서. 아니, 무엇보다 우리 광주 광은미 후보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광주와 인천에서 후보들과 함께 강행군하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계신데 이번 그 선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느끼신 유권자들의 생각, 유권자들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예,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습니다. 광주는 뭐 아시다시피 새정치연합 독점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관심도 많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누가 앞으로 이 새정치연합과 경쟁하고 견제할 수 있느냐라는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무소속들을 몇 번 찍어 보셨었는데 되게 무소속했던 사람들이 탈당했다 다시 복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저희로서 이제 무소속 후보 찍는다고 해서 새정치연합과 경쟁하는 제대로 된 야당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인천에는 아마 검단 모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강화는 아시지만 놀러 가셔서. 그 검단이 김포수로 있는 데인데 원래 저지대. 예. 원래 그 김포인데 그 인천에 뺏겼다고 김포 시민들이 굉장히 김포라고 같은 김포 지금도 생활권은 김포 쪽으로. 김포평야예요. 김포평야. 평야입니다. 예. 맞습니다. 가서 거기를 개발을 해놨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개발을 하다가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활 환경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아시다시피 송영길 시장이 인천시장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호 2번 신동군 후보가 부시장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 발전이 멈춰 있는 것, 검단 개발이 중간에 거의 내팽개쳐진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다 책임이 있다. 안상수 후보의 책임은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두 후보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지원 후보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 거의 0% 가까이 인지도 제로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내부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0.1%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구나. 5%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뛸수록 지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 역시 사실 이 이야기도 한 10년은 더 넘는 이야기인데요.
정치를 확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 절실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정치권들이 그것을 제대로 대변해 오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강화 가니까 예. 그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가 크게 이렇게 써붙여놨는데 이 지체된 광화 발전 안상수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사실 강화가 인천시의 그렇습니다. 한 부분이죠. 시장할 그럼 때도 시장을 강화가 8년이나 했는데 예. 그때는 왜 지체시켰는지. 게다가 좀 땅값도 올려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인천 강화와 검단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책임이 똑같습니다. 어디가 더하고 덜할 것도 없고요. 수도권 매립지 아시죠? 그게 그 옆에 있어 항상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신동근 시장도 부시장 했습니다. 그 문제 대책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선거 앞두고 그 앞에 가서 농성하는 겁니다. 현 시장한테 이 문제 해결하라. 도대체 자신들의 책임을 정말 쉽게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택적 기억상실증. 그렇습니다. 근데 광주 가니까 그 뭐 2-1 후보, 2-2 후보 이런 얘기가 뭡니까?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저기 보이지 않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천정배 후보 측에서 보통 저한테 압력을 넣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거야 경쟁당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럼요. 저희가 무슨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엊그제서야 저도 천정배 후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들으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책란이 있습니다. 지역개발 공약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란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를 서민의 어떤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차이가 하나도 세워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그저 무소속이 되는 게 아니라 야당을 하려면 뭔가 새정치연합과 다른 노선을 갖고 특히 더 진보적이 되겠죠. 여기서 새누리당이 제1야당 역할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런 의미에서 2-1, 2-2밖에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누가 하느냐의 집안 싸움의 문제다. 그러니까 소속은 똑같은데 예. 공천을 어디서 받았느냐 그 차이겠네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굉장히 좀 예민하고 자극적이었나 봐요. 저도 하고 나서 마음이 철렁해가지고 요즘 그 얘기 좀 살살 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유권자들과 나누신 얘기 중에 지금 얼굴이 완전히 지금 까맣게 타셨어요. 원래 이제 완전히 하얀 백옥 같은 얼굴인데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하얘져요. 아 그렇습니까? 네. 보셔서 아시죠? 내가 겪어봐서 알아. 예. 근데 직접 나눈 또 들었던 유권자들 얘기 중에 또 이제 한번 소개할 만한 예, 하나는 검단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 지역에 가서 처음에 모든 상황이 이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때 그 지역에서 가장 고민을 느끼는 게 그 지역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데 무슨 인터넷 카페가 처음에 많이 생깁니다. 여기 검단맘 카페라는 게 있어요. 회원이 곧 2만 명에 육박합니다. 엄청나죠. 아직 다 차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세 후보를 모두 불렀습니다. 저도 갔었습니다. 저도 우리 박정현 후보랑 갔는데 그래서 박정현 후보가 너무 솔직한 거예요. 아는 건 자신 있게, 모르는 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옆에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농반 진반으로 얘기했었는데 그걸 그대로 녹취록에 올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댓글을 올려놨는데 다른 후보들 아마 문재인 대표도 뭐 새정치연합 후보랑 같이 가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른 후보들은 매우 형식적이었는데 너무 솔직하고 믿음직해서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제가 이건 전화로 들은 얘기인데 그 인천에서 사전투표 끝나고 나오는 어떤 분이 다른 건 몰라도 보육 공약이 참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3번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인천 이제 또 가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가봐야 되고요. 광주에서 4박 5일 머물렀는데 참 놀란 게 솔직히 이제 저희 진보정당 후보, 제3당 후보에 대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잘 모르거나 별로 우리 편이 아니시잖아요. 정말 강은미가 8년 동안 얼마나 잘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길거리에 노점 그 동네 분들은 다 잘 아시죠. 다 압니다. 아주머니들도 다 알고. 이제 남자분들은 오히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잘 모르지만 좀 그렇게 뜨겁게 환영받고 꼭 손잡아주는 그런 진보 후보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정치자분들 중에 모를 분도 계시니까 예, 그 강은미 후보는 지금 그 재보궐선거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선거구에서 광주 시민의 선택으로 바로 그 서구에서 구의원도 4년 지내고 활동을 너무 잘했다 해가지고 광주시의원까지 4년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절반이 그렇습니다. 시의원 선거구였어요. 네. 그리고 그 시의원은 아시다시피 광역의원이라 한 명만 뽑는데 당시 민주당을 이기고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8년 동안 축적된 것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그냥 코가 짠하게 다들 손을 잡아주시는데 2번과 4번의 양강구도가 워낙 세니까 참 이 제3당의 슬픈
정치 제도가 바뀌지 않을 때의 슬픈 것들 또 느끼는데요. 양강구도 속에서 차선의 선택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유권자들에게. 그런 고민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가장 가슴 아팠고 강은미 후보 뭐 이를 악물고 뛰고 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선거운동하고 6시에 다시 나가고 저는 원래 재선거보다 진짜 거짓말 없이 요번에 4박 5일 동안 재선거보다도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는 후보가 워낙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천에서도 보니까 아니 그 박종현 후보가 워낙 TV 토론도 잘하고 잘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정책 내용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다른 후보들보다. 시장한 사람, 부시장한 사람보다도 인천의 여러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더 얘기를 잘 하니까 굉장히 그 평가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 기호 3번이니까 이게 안 되지 않느냐. 그 사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니 사표는 기호 1번입니다. 눈이 동그라잖아요. 네. 아니 그 사람도 지금 대통령부터 쉬운 해고하겠다 그러는데 1번 당선되면 사표 받을 거 아니냐 국민들한테. 1번 찍는 게 사표다. 1번이 사표다. 예, 그러면은 우리 후보들에 대한 자랑도 이렇게 하셨는데 언론에서 잘 소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대표님 활동도 나오는 언론도 물론 있지만은 다른 당 대표들은 뭐 이상한 거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이상한 그 이렇게 나이에 안 맞는 행위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보도를 과잉 보도처럼 하는데 선거 때인 만큼 사실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해서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소개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천호선 당대표도 나오셨으니까 직접 또 우리 두 후보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이것만은 좀 평가해 달라 이런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뭐 이 제3당 원내대표의 이 하는 여러분들이 모실 겁니다. 근데 세 분 정도의 뉴스메이커들이 더 직접 띄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뭐 그 너무 익숙합니다. 제3당 무시당하는 거 이를 악물고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선거 제도까지 그러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 후보들이 이렇게 지지율을 조금씩 높여나가고 견디고 있다는 게 저는 신기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뛰면서 정말 올해 선거제도 바꾸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었었고요. 강은미 후보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강은미 후보가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라는 겁니다. 되게 우리가 자기 아이들 관심 많잖아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광주만 해도 2,000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 겁니다. 학교 바깥에. 예,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모범이 돼가지고 구의원 때 만들었는데 작년이죠. 이게 중앙정부 입법화가 됐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에 113억인가 책정이 됐고요. 이게 또 최우수 법률 이런 평가를 어떤 시민단체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짜 구의원 시의원이 중앙의 국회의원이 못하는 일도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 좀 자랑드리고 싶고 박정희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천에서 대학 다니고 인천의 청년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위해서 일해온 사람인데 출마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정당 활동을 통해서 오랫동안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인천의 현안 같은 것 조금 전에 아까 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만은 정말 이 선거제도가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 날 정도가 되지만 이 사람들한테 표를 좀 주셔야 된다. 유권자들 이런 생각이 사실 있습니다. 국회의원 출신들이 예를 들면 광주는 붙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은미 의원이 시의원으로 잘했다. 그런데 시의원은 시의원이고 국회의원은 뭐 예를 들면 장관쯤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들이 사실은 이 정치의 몇몇 엘리트들끼리 권력 투쟁하는 장으로 국회를 만들어버린 큰 원인이다. 구의원 잘했으면 시의원 시켜줘야 되고 시의원 잘했으면 국회의원 시켜줘야 된다. 특히 서민을 위해서 일했으면 이런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국회가 서민의 국회로 된다. 이런 점들을 제가 유권자들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약간 좀 따지듯이 유세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광주 선거 보면서 이제 천정배 씨를 보면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당선이 되면 뭐 하지? 혼자서? 복당하지 않겠어요? 복당은 안 하겠다는 입장을 비교적 분명히 밝혔고요. 아니, 그럼 뭘 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구상은
명확하게 방향은 없는데, 그러니까 정책과 노선은 없습니다. 다만 혼자서 뭐 할 수 있지? 내년에 광주의 8군데 이제 지역구한테 세력을 좀 모으겠다는 식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모아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한때 세력을 모아서 복당하는 거지. 아니 대한민국 국무위원까지 하셨던 분이고 그 이제 국정 중심에 서서 이렇게 국가 운영을 해보신 분이잖아요. 그 저도 이제 그때 같이 내각에 있었지만 사실 솔직히 한번 쓰였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뭐 대통령으로 쓰이는 사람도 있고 장관으로 쓰이는 것도 어디예요? 솔직히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운이 좋아야지 하는 거지. 그렇게 한번 쓰였으면 되게 크게 쓰였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실 솔직히 그 법무장관 지낸 분 법률가로서 그 공익 법률 상담이나 이런 공익 지원 활동 같은 거 하시면서 하면 존경도 받고 정치적 영향력도 생기고 얼마나 좋겠어요. 저분이 국회의원이 되시면 뭐 하지? 그래서 고민인 게 저분 주변에 물론 이번에 보면은 시민단체 일부도 그분을 지지를 했습니다. 또는 또 비새정치연합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주문도 했었습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새정치연합 공천 탈락자들이 모여들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거의 100%죠. 99.99%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했더니 또 뭐라고 또 그쪽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 예를 들면은 아니 남의 당대표한테 함부로 뭐라고 한단 말이야? 아픈 대목을 찌르니까 그런 거죠. 예, 아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물론 뭐 천정배 후보가 일정한 개혁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노선도 없고 정책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무슨 정치 세력이 될지 이건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뭐 자꾸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서 우리 같은 정치인입니다. 아니 뭐 정치인 건 사적인 거. 그러니까 아니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세운 정부의 장관을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중요한 인물이고 또 그 역량이라는 걸 높이 평가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뭐 해주기를 바라고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거의 국회의원을 뭐하러 굳이 하시려고 그러지. 3번이나 국회의원 하셨는데 3번 하셨나? 3번 하셨죠. 그죠? 장관까지 하셨고. 사선하면 사선이라고 뭐 좋은 거 있나?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맨날 하시던 말씀들은 무슨 영광을 더 보려고. 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에요. 예. 짬뽕은 삼선 짬뽕이 제일 맛있는데. 사선 짬뽕은 메뉴에 없어. 예, 사천 짬뽕은 있어도. 예. 누가 그러더라.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 그 24살까지는 연예인하고 스포츠 스타들 그 술 광고에 출연 못하게 한 거 있잖아. 누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유가 지금 22살인데 이제 앞으로 2년간 소주 광고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댓글을 그렇게 붙여놨더라고. 야, 60살 넘으면 국회의원 못하는 법도 만들어라. 그럴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한 2달 전에 거기 시민단체 분들을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거기 영향력이 세지 않습니까? 제가 만났던 분들은 다수가 천정배 후보를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후보로 인정하기 어렵다. 강은미 후보 끝까지 가라. 그러셨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 전에 비새정치연합 후보 단일화라. 이렇게 욕을 하셨습니다. 이 비새정치연합. 예. 그럼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니들 반새누리 비새정치연합. 한마디로 니들 사퇴하라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이 광주에 참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우리가 나중에 깊게 얘기할 금기의 영역이지만 광주의 시민단체, 광주의 정치권의 어떤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 의식과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가끔 가다가 어떤 공당의 어떤 이 후보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배경과 역사가 저는 이제 보이긴 보입니다만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땐 그분들은 그 선거를 그냥 그 민주당 후보 뽑는 선거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주관 자체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당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비새정치연합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민주당 현재 주류들을 혼내기 위해서 뭔가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니고 저 양반이 다시 복당할 것이다. 천정배 후보가 이런 얘기가 돌면 유권자들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찍어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뭐 그쪽에 시민단체나 또는 개혁적이고 젊은 분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민주당을 혼내려면 광주에서 강은미를 찍어야지. 진짜 혼나는 거지. 그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장 매서운 질책. 그리고 한 번 무소속 찍어주는 건 이제 소용없다는 거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경고장 한 번 보내는 거 채찍질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야당을 세우는 게 누가
새정치연합과 경쟁하는 야당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번 선거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원래 이제 광주에서는 정의당이 제1야당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이 거기는 새정치연합이니까 새정치연합 집권당이 마음에 안 들면 제1야당 찍어줘야지. 우리가 새누리당을 광주에서 제1야당으로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지. 무소속을 찍어서는 집권당에 대한 그 경고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 집권당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무소속이 집권당 뒷마당이지 그게 뭐 딴 집이 아니잖아요. 자, 예. 이제 또 선거 후에 또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단지 4명을 뽑는 재보궐선거라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어떤 좀 실력, 체력을 테스트하는 또는 운명을 또 이렇게 가늠하는 차원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재보궐선거 이후에 내년 총선을 앞둔 정의당의 어떤 전망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 당 대표로 부터 듣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인천을 빼놓고는 인천도 뭐 사실 예상하기 어려웠었지만 갑자기 생긴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써줬는데 없는 집안에 제사가 잤다고. 이 선거 사실은 저희는 모든 시점을 내년 총선에 앞두고 차분히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긴 선거인데 어떻든 이번에 이제 이동영 후보가 사퇴가 아니죠. 등록을 안 했죠. 본선으로 안 했지만 3명 모두가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더 원내교섭단체에 가까운 또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를 위해서 이제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로 나온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여기 분들 다 함께 하셨지만 2년 반 동안 진짜 진보정치 폐허 위해서 건강한 진보정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주로 이제 내부의 정비에 더 초점을 둔 측면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동안 또 게다가 현대적이고 또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강용도 당원들의 토론을 만들어 왔고 당 체제도 정비해 왔고 올 초에 이제 비정규직 정당이라고 스스로를 선언했고요. 단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당의 체질과 체제를 비정규직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도록 당원 교육서부터 상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이제 고민은 될 겁니다. 우리에게 화려한 성과는 없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과장은 드리지 않지만 얼만큼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올해 말까지 총선 후보 내년에 최대 100명까지 낸다 이런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지금부터 지역 기반을 닦기 위해서 펀드 만들어서요. 펀드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좀 당겨서 펀드를 가지고 지금부터 지역 활동을 좀 지원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보 정치의 재편 강화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쭉 여러 접촉과 실험, 시도들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비판도 많이 받아봤는데 그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세력들과 함께 진보 정치의 통합을 완결짓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의당이 뭐 정의당 후보 말고 뭐 다른 뭐 누구를 돕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또 그리고 정의당 후보는 2군데 출마를 했고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인터뷰 마치고 또 현장으로 또 달려가시는. 예.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월요일 4월 27일 늦은 밤부터 또 28일 날 또는 29일 투표 당일까지 또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호소 한 말씀. 당선 문제와 별개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찍고 싶은 후보, 찍고 싶은 정당을 찍을 수 없게 만드는 제도고 차차선을 강요하는 제도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걸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뭐 매일매일 새록새록 다짐하지만 그래도 지금 정의당의 한 표, 정의당의 1표가 매우 소중하다. 그것이 정치의 판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저희가 정의당이 그 선봉이 되겠다라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여러분의 용기 있는 표, 소신 있는 표, 그 결단을 내려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기호 3번입니다. 기호 3번 후보들을 찍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때 보니까 16강에만 들어가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예. 4강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막 미치는 것 같고 우리 지금 3강은 들어가는 거죠. 3번 굉장히 좋습니다. 이 4번이나 5번 뭐 7번 8번도 옛날에 해보셨지 않습니까? 다들 손가락이 어려운데 3번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유리한 특권도 있구나. 손을 흔들고 있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강화도 가니까요. 거기는 인삼을 중시하는 데잖아요. 3.
그러니까 3. 강화도는 3으로 돼 있더라고요. 도라지도 싫고 무도 싫고 그냥 인삼 후보 3번. 예. 아, 인삼 후보 3번. 뭐 산삼이든 인삼이든 3이야 여하튼. 홍삼도 그렇습니다. 홍삼도 3이야. 예. 좀 억진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3번은 굉장히 좋은 숫자. 그러니까 강은미 후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1의 선택, 제1당, 제2당이 제대로 못하면 제3당이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제3의 선택, 서민의 목소리 부탁드립니다. 3번. 네.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좋은 성과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화이팅합니다. 예, 감사합니다.